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끝낸 북한이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본격 돌입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국정 운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빈손으로 치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끝에 노력동원이라는 비상카드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 등을 열어서 전략군 사령관을 비롯한 군 고위 간부 교체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그 배경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신형 ICBM 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 소식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80일 전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80일 전투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왜 이 시점에서 80일 전투를 꺼냈는지, 또 하필 왜 80일인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북한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게 올해거든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행사가 당 창건 75주년 행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5개년 전략도 마찬가지고 75주년 행사에서도 그렇고 경제 성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성과를 전혀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라는 새로운 정치 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치 일정에 맞춰서 80일간의 노력동원 운동을 해서 그 내년 8차 당대회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북한은 과거에도 100일 전투, 50일 전투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서 주민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노력동원이라고 하는 카드는 다른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하는 비상수단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경제라는 게 70일 전투, 무슨 100일 전투 하는 게 100일간 운영하고 나서 그다음 경제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경제는 계속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일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끌어내고 싶을 때 북이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이제 이게 뭐 경제 운영을 할 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를 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노력동원 운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많이 좀 어려운 상태다. 조금 뭐 약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작년 12월 말 그 전원회의에서 이제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핵심은 하나는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관광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북중 관계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북한이 계획했던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내년 1월에 새로운 당대회를 지금 예고를 해놓고 거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동원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군 관련해서 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미사일 부대 같은 걸 관할하는 게 전략군이라고 하는데요. 전략군 사령관을 바꿨더라고요. 이번 군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목해야 될 인물이라든가 뭐 배경 같은 게 있으면 군 인사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그 이번에 그 열병지 보고를 하고 열병 보고를 했던 이병철과 박정천일 테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략군 사령관이 김락겸에서 김정길 상장으로 바뀌었고 총참모부 작전총국장도 박수일 대장에서 방수덕 대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5월 24일 날 북한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군사적 대책, 중요 군사 교육기관의 개편, 그리고 그 지휘체계의 개편, 새로운 기구를 내놓는 문제, 그리고 승진 인사까지 다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것들이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딴 대학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라는 대학이 새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김일성 종합대학도 있었고 뭐 김정일 이름을 딴 대학도 김정일 있었는데. 이름이 들어간 대학들의 이름은 많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대학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
그 아까 말씀드린 5월 24일 당중앙 군사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것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 뭐그 이전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들일 수도 있고 아직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대학을 정말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학을 이름을 바꿔서 가는 것인지도 아직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국방종합대학이면 아무래도 군과 관련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정치군사대학은 이제 주로 정치군관들을 양성하는 대학이고요. 네. 국방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야전군을 포함한 네. 다양한 군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대학일 걸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국방과학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공 부분에 좀 더 특화된 그런 대학이 아닐까라는 추정 기사들도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공개됐던 ICBM에 대해서 예, 예. 분석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지금 길이가 일단 한 23m 정도 되니까 지금 현존하는 ICBM 중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무게가 한 100톤이 넘는다고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동식 발사 차량 TEL에다가 싣고 있는데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일단 직경도 커지고 길이도 네. 길어졌기 때문에 사거리도 더 길어지고 네. 위력도 세졌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사일로 같은 데에서 고정해서 운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큰 건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위력적인 무기 체계라는 것은 작고도 위력적이어야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예. 너무 큰 미사일을 굉장히 큰 그 텔에다 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그 9축짜리 바퀴를 가진 텔에 실었을 때도 네. 차량이 너무 커서 북한의 도료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예. 발사하는 위치도 이렇게 포장된 굉장히 평평한 지역으로 제한된다라는 네.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더 커지고 더 길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이병철이 전략 무기를 담당한 이병철이 이번에 차수를 패스하고 바로 원수까지 승진하는 걸로 봐서는 이 무기 체계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은 무기인데다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선제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생각해 보니까 미사일 무게만 100톤이고 또 차량 무게를 더하면 어지간한 집안은 견디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도로를 이동하면 그냥 도로가 다 꺼질 수 있는 그런 무게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은 기차에 실어서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국토가 좁고 그리고 교통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예. 이동 사용에 제한 조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공개된 것이 모컵, 그러니까 뭐 모형이다.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는 모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다. 실제 제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시험 발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한다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만약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고 하면 네. 안보리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거의 자동으로 더 강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북한이 지금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제재가 높아져서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당장에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 행정부의 협상 의지 등등을 테스트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저강도 도발에서부터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북한이 아마 미국을 자극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번에 그 전략 무기를 공개한 것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그 위치, 그 공간을 지금 북한이 차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겠군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신형 ICBM 공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예, 예. 지난 2년 동안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 그 점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런 태도는 뭡니까? 뭔가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지금은 물론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 겁니다.
근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해온 것 중에 하나가 예. 북한 핵실험도 안 했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안 했다라는 걸 계속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북한 문제를 일단 상황을 관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미국 지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 지금 미뤄져서 내년으로 갔는데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북한과 대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시기를 명시해서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이제 네. 그 사실 올림픽과 관련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그래서 김여정 그렇죠. 제1부부장이 내려왔죠. 20년 동경올림픽,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네. 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까지 그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올림픽 릴레이를 이어가자라는 주장은 사실 국내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제기됐기 때문에 네.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가서 만나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좀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 자리에서 좀 교감이 있었을 그리고 거라고 또 보시군요. 하나는 이제 올림픽은 네. 어찌됐든 자연스럽게 그 각국의 정상 혹은 고위급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계기를 언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 얼마만큼의 정치적인 무게를 두고 지금 오브라이언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 잘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상시키거든요. 예. 도쿄올림픽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 쪽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많이 집요하게 배후에 작업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일본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거라서 더 그런 게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 나눈 네. 것처럼 올림픽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치적인 행사이고 네. 비정치적인 행사에 정상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네.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2018년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이 이제 마뜩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서운할 만한 예.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21년에 만약에 그 일본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정말 협상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사전 교감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네. 사전에 어떤 조건이 거쳐지지 않으면 계기는 그냥 계기일 뿐이거든요. 네. 내년 도쿄올림픽을 얘기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전까지는 북한과 어떤 대화는 없다. 또 이런 것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뭐 네. 몇 주 안 남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화를 한다는 것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대화를 네. 하기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미 국무부에서 우리 종전 선언에 대해서 아, 예. 네,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은 뭐 지금 뭐 몇 번 말씀 나눈 것처럼 네. 지금은 북미 관계의 상황을 관리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네. 종전선언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2018년도에 테이블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네. 아직도 테이블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원칙적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미국은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만약에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정해지고 인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반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기다리고 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여지가 축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 임기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들을 세팅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것이 종전선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화제를 좀 바꿔서요. 또 한미 간의 국방장관 지금 미국에서 안보 협의회를 가졌는데 지금 예.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까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지금 에스퍼 미 국방장관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접점이 좀 간극을 좁혀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정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게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위협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지켜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입증이 되고 예.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이 안정이 되면 전자권을 전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조건이 완수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은 이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중 갈등 상황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으로서는 무기 수출, 한국으로서는 무기 수입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도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가 원래는 의제에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의제에 없는 걸 갑자기 꺼내서 증액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데 이 문제 가지고 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진통이 계속되겠네요. 사실 그 동맹의 분담을 늘려라라는 예. 거는 미국의 그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탈냉전에 의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가 들어서면서 그 분담의 요구 수준이 예전에는 뭐 10%, 20% 수준이었다면 지금 상식의 선을 4배, 뛰어넘죠. 5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안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금 뭐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이제 한 2, 3주 네. 지나봐야 사실은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